1978년 5월 추운 겨울에 폐쇄된 호텔, 그리고 그 텅 빈 호텔에 갇혀서 서서히 미쳐가는 남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배우가 계단 좀 내려가는 장면을 찍는데 100번을 넘게 다시 연기를 시키고, 그것도 그냥 다시 수준이 아니라 감독이란 작자가 배우 면전에 대고 네 연기는 내 시간 낭비야 라는 모욕적인 말을 쉴 새 없이 퍼붓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배우는 당연히 오열을 했죠. 감독의 강박증과 편집증 그리고 각종 공포증으로 촬영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져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그 와중에 배우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세트장 안에 갇혀 지내며 매일 새로운 대본을 받아 들고 끊임없이 대본을 암기하고 다음날 그 대본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대본을 받아들여 외우는 짓을 무한 반복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요리를 정확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배우를 완전히 식자재 취급해버리는 건데요. 완벽한 표정, 절대적으로 일정한 비명소리, 초당 특정 횟수의 동공의 떨림을 포착하기 위해서라면 배우의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고 한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감독. 반복이라는 도끼로 영화 현장을 죄다 부숴버린 20세기 최고의 감독, 바로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샤이닝입니다. 일단 이 양반의 완벽주의라는 게 무슨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바느질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진작 느끼셨을 겁니다. 큐브릭의 완벽주의란 것은 그런 건강한 장인정신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이건 거의 뭐 눈앞에 보이는 공기조차도 자신이 정해놓은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종류의 범우주적 편집증에 가까웠죠. 단적인 예로 이 양반에게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병적으로 무서워해서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샤이닝의 배경은 미국 콜로라도 로키 산맥 꼭대기에 처박힌 눈보라 몰아치는 오버룩 호텔이잖아요. 그 서늘하고 광활한, 인간을 그냥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담아내려면 당연히 그곳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그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큐브릭은 달랐습니다.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큐브릭은 자신이 탄 비행기는 분명 무거워서 추락하고 말 것이라 생각했는지, 본인은 비행기를 절대 탈 수 없으니 그 거대한 오버룩 호텔을 스튜디오의 실물 크기 그대로 지어버리자고 합니다. 모든 배우들은 태평양 건너 영국까지 날아왔고, 스태프들은 로키 산맥 풍경 사진 수백 장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세트장 창문 앞에서 가짜 소금 눈을 뿌려가면서 겨울인 척을 해야만 했는데요. 심지어 중간에 세트장에 불이 나서 홀랑 전부 다 타버리는 재앙이 터졌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그 시점에 이 감독 양반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신이시여, 더 완벽한 세트를 지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보험금에 자기 돈까지 더 쏟아 털어서 불타기 전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미로까지 추가해서 세트장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데요. 그야말로 광기의 재건축이었는데, 이건 감독이 가진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 대한 병적인 공포는 물론 모든 요소를 자기 손아귀에 꽉 넣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망이 물질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양반의 병적인 증세는 비단 하늘이나 건축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 세균이나 오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거의 발작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마치 썩은 생선 대가리라도 눈앞에 들이민 것처럼 질색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자기 작업 공간, 특히 편집실 같은 곳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발이라도 들여놓을라 치면 짜증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생화학 테러라도 당한 듯 얼굴이 시허옇게 창백해져서는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내고 알코올솜으로 그가 머물렀던 공간의 표면이란 표면은 모조리 벅벅 문질러 닦아야만 적성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좀 깔끔한 성격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수준의 거의 편집증적 망상에 가까운 결벽증인 건데, 자기가 직접 만져야 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전화기나 문손잡이,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코올로 소독했고, 혹시라도 소독하지 않았으면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장에서 마시는 물조차 반드시 특정 브랜드의 뚜껑을 따지 않은 미개봉 생수만 고집했으며, 남이 따라주는 물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방역의 인간화였죠. 이런 양반이니 당연히 촬영장에서 배우와 무슨 인간적인 교감이나 협업 당연히 없었고요. 배우는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장치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감독이 머릿속으로 이미 정해놓은 단 하나의 정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장면을 찍고 또 찍고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스태프들조차 이 양반의 강박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 호텔 복도 카펫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카메라 렌즈의 미세한 왜곡률까지 계산해서 완벽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확인하느라 눈밑 실핏줄이 터져나갔고 벽에 걸린 인디언 장식의 실밥 한 올까지도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타자기의 걸쇠 각도가 어제 찍은 장면과 0.001도라도 틀어졌을까봐 강박적인 재확인 작업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강박과 공포증 그리고 통제 욕구가 뒤섞이고 덩어리져서 그것들이 전부 배우들에게 향했다는 것인데요. 배우들은 매일 아침 촬영장에 도착하면 어제 밤새도록 머리에 쑤셔 넣었던 대사들은 그냥 깨끗하게 리셋하고 새로운 버전의 대본을 외워야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역시 위대한 감독님은 끊임없이 수정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겠지만 이건 뭐 영화 크랭크인부터 종료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심지어 카메라 렌즈 뚜껑 따기 5분 전까지도 대사가 계속해서 바뀌고 캐릭터의 감정선이 180도로 뒤집히며 촬영하기로 약속한 장면들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잭 니콜슨 같은 레전드 베테랑 배우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대본을 외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쓰레기통으로 갈 대본을 밤새 외우는 건 미친 짓이니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촬영장에 도착한 잭 니콜슨은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파악을 한 후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그냥 상황과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사를 내뱉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즉흥이 만들어낸 기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Here's Johnny입니다. 아내 웬디가 공포에 질려 숨어있는 화장실 문짝을 도끼로 화끈하게 찍어내려 박살낸 뒤 그 틈으로 섬뜩한 얼굴을 들이밀며 내뱉는 이 대사 말입니다. 원래 대본에는 그냥 문을 부순다 라는 지문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연기하던 잭 니콜슨에게 갑자기 그 당시 미국 최고의 인기 토크쇼 자니 카슨의 유행어가 떠오른 거죠. 근데 또 큐브릭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순간 배우가 뿜어대는 광기가 자신이 찾던 그 맛이라는 걸 알아채고 군말 없이 오케이를 외치는데요. 이렇게 잭 니콜슨은 자신의 방식으로 큐브릭의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지만 모든 배우가 잭 니콜슨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양반의 도마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야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주인공 웬디 토렌스 역을 맡았던 셸리 듀발입니다. 큐브릭은 셸리 듀발을 캐스팅한 이유로 그녀 특유의 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망울 그리고 어딘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그 연약한 이미지를 말했는데요. 어쩌면 감독은 이미 처음부터 여주인공을 자신의 제물로 점찍어 놓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큐브릭은 마치 실험실 쥐를 가두듯 셸리 듀발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는데 모든 스태프들에게 그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격려하는 것을 일절 금지시켰으며 그녀가 연기할 때면 스태프 전원을 집합시켜 구경하게 하고 연기가 끝나면 대체 언제 제대로 할 건데 라며 모두의 앞에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독이 아주 철저하게 계산한 것이자 일종의 작전이었는데요. 배우의 정신적인 면역 체계를 완전히 박살내서 여주인공을 극도의 불안과 자기 혐오 그리고 공포심에 몰아넣기 위한 조작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래야 가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연기가 나왔을 테니까요. 마치 최고의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연육 작업을 하듯 망치로 후두려 팬 겁니다. 여주인공의 정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자신이 원하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점이 바로 역사상 최악의 촬영으로 악명이 자자한 야구방망이 씬이었는데요. 미쳐버린 남편 잭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웬디는 공포에 질려 야구방망이를 속절없이 휘두르며 계단을 뒷걸음질 치는 바로 그 장면이죠. 비교적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몇 분짜리 장면 하나를 큐브릭은 무려 127테이크나 반복해서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대사가 포함된 영화 장면 중 가장 많은 재촬영 횟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여주인공은 극한의 공포 연기를 100번 넘게 반복해야 했고 감독은 그때마다 여주인공의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카메라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로 아니야 부족해 더 절망적으로 진짜로 해 같은 말을 기계처럼 외쳐냈어요. 이 과정을 3주에 걸쳐서 촬영을 했다는데 매일 촬영이 끝나면 셸리 듀발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탈수 증세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와중에도 그녀를 도와주는 스태프는 하나도 없었으며 야구방망이를 꽉 쥔 두 손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퉁퉁 붓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여주인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큐브릭의 칼날은 셸리 듀발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었으니 호텔 주방장 딕 헬로렌 역할을 맡았던 원로 배우 스캔맨 크로더스 역시 감독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헬로렌은 폭설을 뚫고 호텔로 돌아와 데니를 구하려다 잭에게 허무하게 살해당하는 인물인데요. 이 장면 촬영기 또한 하나의 잔혹극이었는데 당시 이론줄에 접어든 이 흑인 노배우에게 남자 주인공이 도끼를 휘두르고 그걸 맞고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이 짧은 장면을 감독
감독은 수십 번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테이크 수는 자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40에서 80 테이크라고 하고 셸리 듀발의 야구 방망이 씬보다는 적다고 하니 100 테이크 미만이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70 먹은 할아버지가 딱딱하고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자기 아들뻘 되는 배우가 휘두르는 도끼 앞에서 죽음에 질린 표정을 100번 가까이 해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할아버지의 정신력과 체력은 완전히 바닥나 버렸고 그는 촬영 도중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통곡하며 큐브릭을 향해 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발 뭘 원하는지 말 좀 해주세요. 제발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 큐브릭이 대답은 해줍니다. 다시 라고요. 이렇게 감독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영화를 외부로 출력해내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 아래 배우들이 갈려나가면서 샤이닝이라는 영화는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목을 졸라댄 것은 비단 감독이라는 인간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의 배경 오버룩 호텔 세트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고문장치였는데요. 큐브릭이 스튜디오 안에 지어올린 이 거대한 호텔은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웠지만 이건 관객과 배우의 뇌를 몰래 속여서 미치게 만들기 위해 작정하고 설계된 건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내부 구조를 조금만 뜯어보면 이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뒤틀린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었거든요. 영화 초반 제기 면접 보는 호텔 지배인의 사무실에서는 외부의 풍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은 사실 호텔 건물 한가운데 있는 방으로 사방이 다른 복도와 객실들로 꽉 막힌 위치에 있었는데요. 물론 관객은 영화를 처음 볼 때 이 사무실이 호텔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호텔의 공간들이 이어지는 방식이 어딘가 이상하고 비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공 아들 데니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호텔 복도를 끝없이 달리는 장면은 그냥 애가 자전거 타는 건데도 이상하게 방향 감각이 뒤틀리고 현기증이 나는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데니가 지나가는 공간들의 연결 구조가 현실의 건물이라면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앞뒤가 안 맞는 동선으로 편집이 돼 있거든요. 분명 아까 지나온 길인 것 같은데 구조가 달라져 있고 방금 복도 끝에서 코너를 돌고 왔는데 또 다른 코너가 있는 식으로요. 있을 수 없는 창문을 포함한 호텔 전체의 뒤틀린 공간 구조가 관객의 잠재의식 속에 쌓여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호텔 뭔가 이상한데? 방향이 좀 혼란스러운데? 갇힌 것 같아 와 같은 불안감과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관객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건데 배우들 역시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촬영을 위해 그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방을 헤맨 건데요. 매일같이 똑같은 분위기가 끝없이 반복되는 카펫 위를 걷고 또 걸으면서 방금 전에 지나왔던 문인데 돌림노래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며 배우들은 자신의 공간지각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 거대하고 텅 빈 스튜디오 세트장 안에 정말로 나 혼자 고립될 것 같고 어쩌면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큐브릭은 마치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배우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얼굴 근육의 미세한 흔들림,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입꼬리 하나하나를 포착하며 필름 위에 새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를 갈아넣으면서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감독의 뇌와 한치의 오차도 없게 샤이닝은 그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마침내 1979년 7월 장장 13개월 거의 400일에 육박하는 시간이 흐르고 영화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 안의 풍경이란 감격의 순간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배우와 스태프들은 그냥 지쳤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생존자 같은 모습이었죠. 영혼이 완전히 탈탈 탈곡된 상태였는데 꽤 많은 스태프들이 그동안 억눌린 분노와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필름은 편집실로 넘어갔고 바로 그 무렵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촬영에 대한 온갖 끔찍하고 기괴한 소문들이 마치 도시괴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잭 니콜슨이 600 테이크를 찍고 미쳐서 도끼를 들고 감독 죽이겠다고 날뛰었다더라. 세트에 불이 난 게 아니라 큐브릭이 일부러 태웠다더라. 호텔 세트 자체가 진짜 귀신이 들렸다더라. 같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아주 작은 진실들이 뒤섞인 이야기들이었죠.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샤이닝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저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쳤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괴물이 탄생했을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시계 태엽 오렌지처럼 또 한 번 역사를 뒤집어 놓을 그런 문제적 걸작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었죠. 1년이 넘는 기나긴 편집 기간이 끝나고 1980년 5월 드디어 그의 결과물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큐브릭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극장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관객이 기대했던 뜨거운 광기다 심오한 철학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느리고 불친절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의 공포영화였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다고 하기에는 이건 거의 배신에 가까운 영화였는데,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쏟아진 것은 찬사가 아니라 혹평과 조롱세례였어요. 당시 최고의 평론가들은 스탠리 큐브릭 드디어 감을 잃었나? 늙은이는 예술을 하면 안 된다. 역대 최악의 스티븐 킹 원작 영화라며 앞다투어 악평을 쏟아냈고, 심지어 원작 소설가인 스티븐 킹 본인마저 내 소설은 뜨거운 인간 드라마인데 큐브릭의 영화는 차갑고 텅 빈 엔진 없는 캐딜락 같다라며 저주와도 같은 극대노를 시전했죠. 설상가상으로 그해 최악의 영화와 배우를 뽑아 망신을 주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 셜리 듀발이 최악의 여배우 후보,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이 최악의 감독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정도 두들겨 맞으면 최소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자기 작품을 돌아보기라도 했을 텐데요. 평론가들의 악평이나 흥행부진 같은 것들은 감독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니까요. 하지만 대단하고도 대단한 스탠리 큐브릭은 외부의 평가나 상업적 성공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그저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영화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에만 미쳐있는 양반이었는데, 온 세상이 큐브릭 망했다, 샤이닝 쓰레기다 라고 떠들어대는 동안 그는 영국 자기 집 편집실에 틀어박혀서 필름 쪼가리들을 다시 돌려보며 웬디의 눈 깜빡임 타이밍이 좀 빨랐다, 카페트 무늬와 문틀 사이의 간격이 저 비율이면 안 되는데 하며 자기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저 소음, 평가는 오직 하찮은 장애물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건이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미 전세계 극장에 배급되어 절찬 상영 중인 영화 필름을 전부 다시 회수해서 가위질을 한 건데요. 이미 세상에 내놓은 자기 작품을 감독이 다시 뜯어보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개봉 일주일 만에 전세계 배급사와 극장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영화 마지막 2분 당장 잘라내서 불태워버리던지 나한테 다시 보내 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샤이닝은 개봉 첫 주 버전과 그 이후 잘려나간 버전이라는 영화 내용만큼이나 찝찝한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숨막히는 대칭 구조, 신경을 긁는 사운드 디자인, 현실 감각을 뒤흔드는 공간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최악이라며 신랄하게 욕먹었던 차갑고 건조한 톤이야말로 인간 내면의 광기와 폭력성의 핵심이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큐브릭적 공포의 본질이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결국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미친 셰프가 배우들의 피눈물과 자신의 각종 공포증이라는 극단적인 재료를 갈아 넣어 요리한 이 샤이닝이라는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디너 코스는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맛 때문에 혹평과 외면을 받았지만, 시간이라는 정직한 미식가의 혀끝에서 서서히 그 진정한 깊이와 가치를 인정받게 된, 시대를 수십 년은 앞서간 걸작이었던 겁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2022년에 와서야 골든 라즈베리 측은 큐브릭 감독의 학대를 고려할 때 당시 셜리 듀발의 연기는 온전히 그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라며 그녀의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이 감독은, 그리고 이 영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한 인간의 지독한 강박이 만들어낸 예술적 성취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겪어야 했던 학대의 기록일까요? 분명한 것은 큐브릭이 샤이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공포는 그저 튀어나오는 귀신이나 미쳐 날뛰는 살인마 같은 표면적인 공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잭 토렌스가 고립된 환경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어떻게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차갑고 냉정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집요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섬뜩한 자기 성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 괴물이 깨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데니의 세발 자전거가 우리 내면의 어두운 복들을 끝없이 질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큐브릭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배우들에게 진짜 공포를 뽑아냈고, 그 결과물을 통해 관객에게는 성찰적인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잔혹했지만 그 결과물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취약함과 광기의 보편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불편한 거울을 남겨두었죠. 우리는 샤이닝을 볼 때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폭력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영화를 걸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인지부조화를 느낍니다. 어쩌면 큐브릭은 오버룩 호텔에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를 가둬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술과 학대의 경계, 창조와 파괴의 모호함이라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